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들리죠? 주말 잘 보냈어요? 요즘은 날씨가 아주 좋네. 제가 걸어서 출퇴근하는데 날씨가 좋아서 기분도 좋네요.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해서 웨이브 이퀘이션의 입자의 대표적인 성질인 이 질량을 반영해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만든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담긴 물리적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수학적인 도구를 하나 또 개발했어요. 이게 바로 오퍼레이터와 아이젠 펑션, 아이젠 밸류였죠. 자, 그래서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이런 미분 오퍼레이터와 뭐 포텐셜, Vx를 곱하는 오퍼레이터로 구성된 이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다시 표현을 해봤더니 어떻게 되더라? 웨이브 펑션은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의 아이젠 펑션이 되더라. 그리고 에너지는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의 아이젠 밸류가 되더라. 결국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이 복잡하고 의미를 알기 어려운 해밀토니안 파트가 이 웨이브 이퀘이션의 매개로 현실의 어떤 물리량과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와 대응이 된다. 이런 성질을 오퍼레이터의 커레스폰던스, 대응성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와 아이젠 펑션, 아이젠 밸류라는 수학적인 도구들이 슈레딩거 이퀘이션과 웨이브 펑션의 물리적인 의미를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요. 뭐 도움이 된다니까 이제 이거를 조금 확장해서 에너지 말고 다른 현실의 물리량에 대해서도 그 물리량에 대응되는 오퍼레이터를 한번 찾아보자고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이 웨이브 펑션을 매개로 어떤 대상의 모멘텀을 알려줄 수 있는 오퍼레이터가 있는지, 뭐 또는 키네틱 에너지에 대응되는 오퍼레이터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자, 그럼 먼저 우리 키네틱 에너지 오퍼레이터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어떤 물체, 뭐 또는 입자, 파티클. 자, 이 파티클에 에너지, 어떤 대상의 에너지는 그 대상의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합치면 된다고 했죠. 자, 이 에너지에 대해서 내가 키네틱 에너지에 관심이 있는 거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0이면 에너지가 뭐랑 같아지죠? 키네틱 에너지랑 같아지죠? 자,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가 웨이브 펑션 p사이를 매개로 에너지에 대응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포텐셜 에너지를 어떻게 해주면 이 에너지가 곧 키네틱 에너지가 된다?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다. 자, 이렇게 두면 된다. 앞에서 해밀토니안이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요게 포텐셜 에너지 관련된 텀이었죠. 자, 이 V를 0으로 두면 에너지가 뭐가 된다고요? 키네틱 에너지가 된다. 자, 그러면 이 키네틱 에너지에 해당하는 오퍼레이터는 어떤 꼴일 것이다? 해밀토니안에서 뭐가 0이라고? 포텐셜 에너지 텀이 0이다. 그럼 앞에 요 미분 항만 남죠? 요것만. 자, 그래서 요게 어떤 파티클의 키네틱 에너지에 대응되는 오퍼레이터, 키네틱 에너지 오퍼레이터가 되겠고요. 지금 이 파티클이 위에서 1차원 X축 선상에서 움직이고 있다. 존재한다. 1D 모션한다.
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x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자,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 모멘텀과 관련된 오퍼레이터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고전역학에서 모멘텀, 이 운동량은 어떤 물리량이에요?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대상, 뭐 또는 입자, 파티클이 갖는 물리량이죠. 뭐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면 뭐 운동량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식으로 표현하면 질량 곱하기 속도다. 자, 그런데 이 질량 곱하기 속도라는 물리량이 키네틱 에너지와 관련이 있죠. 어떤 관련이 있어요? 고전역학에서 키네틱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2분의 1 m v 제곱. 이거는 다시 쓰면 이렇게 2m분의 mv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런데 m 곱하기 v가 뭐라고? 모멘텀의 정의다. 그래서 모멘텀 제곱 나누기 2m이 뭐다? 키네틱 에너지다. 자, 그래서 모멘텀의 제곱은 2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뭐랑 같다? 키네틱 에너지랑 같다.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대응 원리에 의해서 웨이브 펑션의 매개로 키네틱 에너지에 대응되는 오퍼레이터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키네틱 에너지 오퍼레이터 형태도 우리가 결정을 했어. 자, 그런데 고전 역학적으로 봤을 때 이 모멘텀 제곱과 키네틱 에너지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이런 관계가 있다고 했거든요. 모멘텀 제곱이 2 곱하기 0 곱하기 키네틱 에너지다. 자, 그러면 이 웨이브 펑션 p사이를 매개로 어떤 오퍼레이터가 이 모멘텀 제곱에 대응이 되겠어요? 지금 키네틱 에너지에다가 2 곱하기 m 요거 곱해주면 모멘텀 제곱이 된다고 했거든? 자, 똑같이 키네틱 에너지 오퍼레이터에다가 2랑 m을 곱해주면 이게 모멘텀 제곱에 대응되는 오퍼레이터가 될 것이다. 어때요? 그럴듯한 추론이죠, 그쵸? 한번 곱해볼까, 실제로? 아까 키네틱 에너지 오퍼레이터가 이런 미분 오퍼레이터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여기 마침 2m이 있네. 마이너스 h바 제곱 d제곱 dx제곱. 자, 요런 또 하나의 미분 오퍼레이터를 얻을 수 있고요. 자, 이 미분 오퍼레이터의 역할이 뭐다? 웨이브 펑션을 매개로 모멘텀 제곱에 대응되는 그런 오퍼레이터다. 자,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를 어떻게 쓰냐 하면 모멘텀 제곱 오퍼레이터라고 씁니다. 모멘텀 P의 제곱에 대응되는 오퍼레이터다. 자, 그 다음에 추가로 여기다가 지금 1차원 운동하는 X축 선상에서 움직이는 파티클의 모멘텀의 제곱에 대한 오퍼레이터니까 이렇게 X를 또 붙여줘요. 1D 모션 X축 선상. 자, 표기도 어때요? 그럴듯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오퍼레이터에 제곱이 달려있거든요. 이렇게 오퍼레이터의 제곱이다. 자, 이 오퍼레이터의 제곱은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멘텀의 제곱은 사실 의미를 따질 것도 없어. 그냥 모멘텀을 제곱한 거야. 그쵸? 하지만 오퍼레이터는 이 수학적인 연산이라고 했잖아요. 수학적인 연산의 제곱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오퍼레이터는 수학적인 도구니까 뭐 당연히 이것도 좀 수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어떤 함수 f에
A라는 오퍼레이터와 B라는 오퍼레이터를 순서대로 차례대로 적용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B를 먼저 A를 나중에 취하는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되겠지. 아니면 괄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써볼 수도 있고요. F에 B를 취하고 그 다음 A를 취한다. 정리하면 결국 이런 순서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F에다가 B를 취해서 이게 만약에 H라는 함수가 됐다. 그러면 이 H라는 함수에다가 다시 A를 취해서 G라는 함수가 나오더라. 이런 순서로. 그쵸? 자, 여기서 만약에 A 오퍼레이터와 B 오퍼레이터가 서로 같은 오퍼레이터라면 이렇게 되겠죠? F라는 함수에다가 A라는 오퍼레이터를 취하고 다시 한번 A라는 오퍼레이터를 취해라. 자, 이때 이 같은 오퍼레이터를 두 번 취하는 이런 과정을 A 오퍼레이터의 제곱이라고 정의합니다. 약속이야. A 오퍼레이터의 제곱은 뭐다? A라는 연산, A라는 오퍼레이터를 뒤에 따라오는 어떤 식, 뭐 아니면 함수에 두 번 취한다. 됐죠? 자, 그럼 위에서 했던 요 P 제곱이라는 이 오퍼레이터는 무슨 뜻이에요? P 오퍼레이터. 그냥 모멘텀 오퍼레이터죠? 자,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어떻게? 몇 번 취한다? 두 번 취한다. 자, 그래서 왼쪽은 모멘텀 제곱 오퍼레이터고 오른쪽에 있는 그냥 P는 모멘텀 오퍼레이터가 된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우리는 모멘텀 제곱 오퍼레이터의 형태밖에 모르잖아요. 모멘텀 오퍼레이터의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이것만 확인해 볼게요. example 2.3번. 자, 이 모멘텀 제곱 오퍼레이터의 수학적인 의미가 뭐라고? 이 모멘텀 제곱 오퍼레이터를 어떤 F라는 함수에 취했을 때 이게 이런 미분식 형태로 표현이 된다. 오른쪽에 있는 함수를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다음에 상수 마이너스 h바 제곱을 곱해주는 오퍼레이터다. 자, 그런데 이 p 제곱 오퍼레이터라는 게 결국에는 p 오퍼레이터를 두 번 취하는 것과 같다 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 미분 오퍼레이터를 반반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대응시켜주면 되겠죠? 자, 쪼개볼게요. 앞에 상수 마이너스 h가 제곱 있고요. 두 번 미분하는 오퍼레이터니까 뭐 미분 쪼개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번 미분, 한 번 미분. 자, 이렇게 쪼개주면 될 것 같고, 그치? 그럼 결국 이 앞에 있는 상수 마이너스 h바 제곱만 또 다시 반반으로 쪼개가지고 여기 미분 오퍼레이터 앞에다가 붙여주면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마이너스 h바 제곱을 ih바 곱하기 ih바 이렇게 쪼개는 거 하나. 다음 마이너스 h바 제곱을 마이너스 ih바 마이너스 ih바 이렇게 쪼개는 거. 둘 다 곱해도 다 마이너스 h바 나오지, 그치? 마이너스 h바 제곱 나오죠, 그쵸? 자, 이 둘 중에서 뭘 선택하냐? 일단 수학적으로 선택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 이게 두 개가 수학적으로 동치야. 수학적으로 봤을 때 이 둘 중에서 뭐가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치?
IH바 곱하나 마이너스 IH바 곱하나 뭐가 더 낫고 뭐가 더 안 좋고 이렇게 얘기할 건덕지가 없잖아.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물리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1번이 아니라 2번을 선택해요. 자, 왜 2번을 선택을 하냐? 우리가 이거를 실제 어떤 양자역학적인 현상 해석에 적용을 할 거란 말이야. 자, 실제 현상에 적용해서 다시 말하면 써먹을 때 언제 써먹겠어요? 모멘텀 오퍼레이터니까 어떤 대상의 모멘텀을 구할 때 써먹겠죠. 어떤 양자역학적인 대상, 어떤 파티클의 모멘텀을 구할 때 이 마이너스 IH바 이렇게 쪼개는 게 우리한테 더 익숙한 결과가 나옵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2번을 선택하는 거다. 별 의미 없어요. 이거 나중에 확인해 볼 거야. 문제 같이 풀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 P제곱 오퍼레이터, 모멘텀 제곱 오퍼레이터를 반반 쪼개는 게 목적이니까 마저 쪼개 볼게요. 상수 마이너스 H바 제곱도 두 개로 나눠가지고 마이너스 IH바 이렇게 ddx 또 마이너스 IH바 ddx 이렇게 쪼개준다. 자, 그러면 모멘텀 오퍼레이터 구했죠? 마이너스 IH바 ddx. 여러분이 이 모멘텀 오퍼레이터의 형태는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야. 물리학 시간에. 하지만 이게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는 몰랐을 수도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된 거예요. 그냥 갑자기 떡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논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런 수학적인 해석 과정을 거쳐서 유도가 된 거다. 허투루 나온 거 하나도 없다. 양자역학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수학의 도움을 받으면 하나하나 다 유도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 다 이해할 수 있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모멘텀 오퍼레이터 보니까 좀 신기하죠, 그쵸? 여기 앞에 일단 상수가 허수야. 여러분, 모멘텀이 허수예요? 아니지, 그치? 모멘텀이 어떻게 허수야? 운동량이라는 물리량인데, 근데 모멘텀 오퍼레이터는 이렇게 허수가 들어가 있어요. 뒤에는 미분이고. 뭐 하여튼 이 물리적인 의미는 차차 살펴보도록 하고. 자, 그래서 우리 오퍼레이터 여태까지 몇 개 한 거야? 3개 한 겁니다.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 키네틱 에너지 오퍼레이터, 모멘텀 오퍼레이터. 자, 각각의 역할이 어떻게 돼요? 이 웨이브 펑션을 매개로 어떤 물리량에 대응이 되는 거야?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는 에너지에, 키네틱 에너지 오퍼레이터는 말 그대로 키네틱 에너지에, 모멘텀 오퍼레이터는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모멘텀에 대응이 된다. 자, 정리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수학적인 기반은 모두 마련했습니다. 핵심이 뭐인 거야? 어떤 입자의 웨이브 펑션에 오퍼레이터를 취하면, 자, 이 꺽쇠의 기호가 오퍼레이터 표시라고 했죠. 이 오퍼레이터에 대응되는 현실 물리량이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뭐 에너지나 뭐 키네틱 에너지나 모멘텀 같은 그런 현실적인 물리량이 이 오퍼레이터에 뭐가 된다? 아이젠 밸류가 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 이 H를 웨이브 펑션 푸사이에 취하면 아이젠 밸류로 뭐가 튀어나온다는 거야? 에너지가 튀어나온다. 자, 여기서 이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다른 오퍼레이터로 바꿔주면, 예를 들어서 키네틱 에너지 오퍼레이터나 모멘텀 오퍼레이터 같은 걸로 바꿔주면 다른 물리량도 우리가 웨이브 펑션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아낸 건 뭐냐? 이 웨이브 펑션, 이 푸사이를 다루는 수학적인 방법을
지금까지 정리한 거예요. 이 수학적인 방법이 뭔데? 뭘 이용해서 푸사이를 수학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오퍼레이터, 아이젠 펑션, 아이젠 밸류 라는 이 세 가지 수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푸사이를, 이 웨이브 펑션을 다루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뭘까? 이렇게 마지막 질문이라고 딱 쓰니까 멋있네. 우리가 어떤 전자에 대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서 이 전자의 웨이브 펑션을 구했다고 쳐요. 이때 이 웨이브 펑션이 물리적으로 전자의 어떤 측면을 말해주고 있는 거야? 어때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푸는 거는 수학적인 과정이지, 그치? 얼마든지 풀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나온 이 웨이브 펑션이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이 웨이브 펑션의 물리적인 의미가 뭐냐. 웨이브 펑션이 뭔데? 자, 이 질문이 남았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 일단 단순하게 웨이브 펑션이 곧 전자일까? 웨이브 펑션이 전자 자체인 걸까? 이게 완전한 실체를 갖는 어떤 함수인 걸까? 뭐 아니면 이 전자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매개체 같은 걸까? 아니면 사실 잘 모르겠고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뭔가 부수적으로, 어쨌든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수학적인 이퀘이션이니까, 그쵸? 뭐 부수적으로 발생한 추상적이고 수학적인 함수에 불과한 걸까? 우리가 이런 물리적인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는 그런 대상인 것일까? 어때요? 이 슈레딩거도 지금 우리가 하는 고민을 똑같이 했습니다. 심지어 이 이퀘이션을 만든 사람도 이런 고민을 했어요. 잘 모르겠어가지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가상의 모델 시스템을 설정하고 뭐 웨이브 펑션의 실질적인 의미가 궁금한 거니까 뭐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써먹어 봐야, 실제로 그치? 응용을 해봐야 우리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야. 자, 이런 모델 시스템을 가정을 하고 이 모델 시스템을 분석해서 나온 결과를 통해 이 웨이브 펑션의 물리적인 의미를 추론하고자 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이 사고 실험을 한 거예요. 머릿속으로 하는 실험. 워낙 작은 대상에 대한 학문이다 보니까, 그치? 양자역학이라고 했잖아. 실제로 실험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눈에 보지도 않고. 우리가 어떻게 전자 한 개를 마음대로 막 다루겠어.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설명할 때 했던 것처럼. 자, 이 사고 실험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파티클 이너 박스입니다. PAV라고 하죠. PIAV 약자로. 여러분 물리학 2 배울 때 풀어봤죠? 그때 이거 왜 풀어야 되는지 알았어요? 왜 푸는 거라죠? 이거 왜 푸는 거라고요? 웨이브 펑션의 물리적인 의미를 찾기 위해서 푸는 겁니다. 모델이에요. 자, 그럼 왜 하필 박스야? 왜 파티클을 박스 안에 넣어놨을까? 이게 왜 중요할까? 쉽고 간단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대표적인 매터 웨이브인 이 전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수소 분자를 생각을 해봤을 때 H2 이 수소 원자가 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공유 결합하고 있으니까 그치? 이 전자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수소 분자 바깥으로 튀어나가기는 힘들잖아. 그치? 자, 이거를 우리가 도식화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수소 원자로 이루어진 박스 안에 전자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수소 분자 바깥으로 전자가 마음대로 튀어나가지 못하니까 마찬가지로 이 박스 안에 있는 전자도 어떻게 마음대로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못한다. 그럴듯하죠? 이 파티클 이너 박스의 결과를 우리가 분자에 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리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실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파티클 이너 박스라는 모델을 첫 번째 목표로 설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이 파티클 이너 박스는 어떤 문제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파티클은 이 박스 안에서 프리해요. 이런 프리한 파티클을 프리 파티클이라고 합니다. 자, 무엇으로부터 프리하냐? 포텐셜의 영향으로부터 프리한 자유로운 파티클이에요. 그 박스 안에는 이 파티클의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없다. 뭐 중력의 영향도 없고 뭐 전기장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파티클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 말 그대로 프리 파티클이다. 그렇듯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박스 안에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이나 뭐 일렉트릭 포텐셜 같이 파티클의 움직임이나 파티클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박스 안의 포텐셜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해주면 어떻게 되냐? 자, 이 괄호를 좀 크게 그려. 위에 빈 공간 내비두고. 자, 박스 내부 x가 0부터 a 사이일 때 여기서 포텐셜이 어떻게 된다? 얼마다? 0이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이너 박스는 무슨 뜻이야? 파티클은 파티클인데 이 파티클이 어디에 있다? 박스 안에 있다. 이 파티클은 박스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파티클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구속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금 어려운 말로 파티클이 여기 0과 A 사이 공간에 구속된다. constraint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1차원 공간에서 길이가 A인 박스 안에 우리 파티클 집어넣고 뚜껑 닫아버린 거야. 그럼 못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자, 이거를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 뚜껑을 닫았다. 이거를 조금 럭셔리하게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자, 어떻게 표현하냐? 박스 바깥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a보다 클 때, 외부죠, 그쵸? 여기에서 무한대의 포텐셜 에너지가 형성이 돼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 빠져나간다 라는 뜻이야. 왜 이렇게 표현하는 걸까? 내가 박스 안에 있는 입자의 에너지를 아무리 증가시켜도 이 입자가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가지고 막 날뛰어도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에너지의 장벽을 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잘 안 와닿죠? 자, 여러분이 어떤 A라는 원자를 이온화시키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온화가 뭐죠? A라는 원자에서 전자를 이렇게 떼내는 거지, 그치? 그러면 A 원자가 이온화 되는 거잖아. 자, 이때 여러분 화학 시간에 배웠겠지만 이온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뭘 공급해 줘야 돼?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치? 아예 가만히 잘 붙어있는 전자를 떼내는 거니까. 이때 이온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에너지 장벽, 이런 에너지 장벽을 뭐라고 하죠?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하죠. 최소한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보다는, 이 에너지 장벽보다는 큰 에너지를 전자에 공급해 줘야 됩니다. 액티베이션 에너지보다 큰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 그냥 떨어지진 않는다. 뭐 가열을 하든 어쩌든, 그치? 자, 이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떤 상자에 구속된 전자가 이 상자 밖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탈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상자 벽 위치에 형성돼 있는 어떤 에너지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자 안에 잘 있던 거를 내가 억지로 바깥으로 이렇게 빼내고 싶은 거니까, 그치? 어때요? 똑같죠? 자, 이렇게 어떤 위치에 형성되어 있는 에너지, 이렇게 위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에너지를 여러분 뭐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위치 에너지라고 하지, 그치? 어떤 에너지가 위치에 따라 달라지면 그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중력 위치 에너지는 왜 위치 에너지인 거야? 지구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그치? 지구 기준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에너지잖아,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야. 상자 벽이 위치한 곳에 형성되어 있는 에너지니까 다른 데는 없거든? 자, 그래서 위치 에너지입니다. 자, 위치 에너지, 이거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포텐셜 에너지죠, 그쵸? 전자가 이 포텐셜 에너지 장벽, 이 위치 에너지 장벽을 못 넘게 하면, 뚜껑 닫은 거랑 같잖아, 그치? 상자 안에 갇혀 있는 거랑 같잖아. 어떻게 하면 돼? 못 넘게 하려면, 절대로 못 넘게 하려면 무한히 큰 포텐셜 에너지를 형성해 주면 된다. 이 높이가 무한대가 되면 된다. 그쵸? 자, 결국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포텐셜 에너지 V인데, 이 V가 어디에서 무한대다? 상자 바깥에서. X가 0보다 작은 곳, X가 A보다 큰 곳에서 무한대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문제 해석 다 했으니까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 한번 세워볼게요. 자, 지금 상자 왼쪽 바깥, 그 다음 내부, 오른쪽 바깥 이렇게 세 종류의 영역이 있는 거니까 먼저 1번 영역, 상자 왼쪽, x가 0보다 작은 곳. 자, 여기서 슈레딩거 이퀘이션 어떻게 돼요?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치? 자, 이 1번 영역에서 상자 왼쪽 바깥에서 어떤 물리적인 특성이 있다고? 이 포텐셜이 얼마다? 무한대다. 여기 조건 있죠? 자, 첫 번째 조건이야. 자, 무한대가 나왔다고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써줘. 그냥 이렇게. 여기가 무한대래. 자, 그 다음 정리 좀 해볼까? 미분텀은 왼쪽에 냅두고요. 뭐 무한대도 아주 큰 숫자긴 하지만 어쨌든 숫자니까 우변으로 이항을 해서 이렇게 에너지에다가 빼줍시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에너지는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무한대보다 크진 않을 거 아니야? 이거 무한대 빼면 그냥 무시할 수 있지 않아요?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마이너스 무한대 곱하기 푸사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여기 플러스 되겠네. 자, 그다음 무한대로 양변을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뭔가 복잡한 함수가 있죠. 이 함수는 값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함수의 값이 크든 작든 지금 뭘로 나눠준 거야? 무한대로 나눠준 거잖아. 이 값이 어떻게 될까? 고려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먼 함수들 무한대로 나누면 무한대가 될 거야. 그치? 무한대로 나누면 0이 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결국 1번 영역에 대한 웨이브 펑션 푸사이 1은 어떻게 된다? 0이다. 뭐 정확하게 써주고 싶으면 거의 0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 제가 해석 한번 해보세요. 슈레딩거 이퀘이션 풀어가지고 지금 이 1번 영역에 대한 웨이브 펑션이 0이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포텐셜 에너지가 무한대인 영역에서는 파티클이 존재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쵸? 앞에서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슈레딩거 이퀘이션 결과를 보니까 이 포텐셜 에너지가 무한대인 이 영역에서는 어때요? 웨이브 펑션도 존재하지 않아요.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웨이브 펑션이 0이야. 출렁이는 게 하나도 없어. 웨이브가 존재하지 않아. 어때요? 그럴듯하지? 입자가 없으니까 웨이브 펑션도 없다. 그래서 이 웨이브 펑션이 뭔가 이 입자랑 연결이 돼 있구나. 만약에 웨이브 펑션이랑 입자의 실체, 입자의 존재가 아무 관련이 없다면 입자가 없다고 해서 이 웨이브도 0이 나올 필요는 없을 거 아니야. 그치? 하지만 입자가 없으니까 웨이브도 0이네. 이 푸사이, 이 웨이브 펑션이 뭔가 입자의 실체랑 입자의 존재랑 뭔가 연결이 돼 있긴 한가 보다. 아예 그냥 추상적인 그런 수학적인 값은 아닌가 보다. 자, 이런 힌트를 여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어때요? 벌써 큰 진전이 있죠, 그쵸? 자, 다음 두 번째 영역, 여기 박스 내부죠. 자, 이 박스 내부에서는 이 파티클이 프리하다고 했어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닌다.
자, 박스 내부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x가 0부터 a 사이다. 자, 이때 또 슈레딩거 이퀘이션 써보면 이렇게 되는데, 자, 앞에서 뭐라고 했죠? 프리하다고 했어요. 뭐가 없다?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파티클을 구속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포텐셜 에너지 텀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요 V니까, 그치? V가 0이다. 어디에서? 박스 내부에서. 자, 그러면 요 에너지 이항해가지고 정리하면 앞에 상수도 곱해주고 d제곱 p사이 dx제곱 더하기 2m2 나누기 h바 제곱 p사이. 자, 요게 0이다. 자, 요런 2차 미분 방정식이 되는데, 여기 앞에 계수가 있죠, 그쵸? 자, 근데 이 상수 0보다 크고요. m 질량이죠? 질량 0보다 크고요. 에너지 마찬가지로 0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거는 플랑크 컨스탄트의 제곱 0보다 크죠. 그래서 이 상수는 0보다 커요. k 제곱이라고 합시다. 정리하면, 자, p사이 두 번 미분한 거 더하기 k 제곱 p사이가 얼마다? 0이다. 상수 계수 2차 미분 방정식이죠, 그쵸? 자, 솔루션 어펜딕스 D에 있습니다. 뭐 아니면 p사이를 대략 익스포넨셜에 람다 x 이렇게 두고 요 람다 구해가지고 풀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야. 자, 그래서 어쨌든 풀어보면 이 p사이가 이런 코사인, 사인 함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형태로 표현이 돼요. a 코사인 kx 더하기 b 사인 kx. 자, k는 위에서 우리가 정의를 해놨고, 이렇게 뭐 아니면 분모는 h바 제곱이니까 이렇게 그냥 h바 써줘도 되고요. 자, 2번 됐고, 그럼 마지막 3번 영역 x가 a보다 큰 구간. 자,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 파티클이 상자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무한대다. 무한대의 포텐셜 에너지 장벽이 파티클을 가로막고 있다. 자, 포텐셜 에너지가 무한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 1번이랑 똑같겠죠? 파티클이 존재할 수 없다. 1번 영역이랑 같다. 자, 파티클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파티클의 존재와 관련이 있는 우리 웨이브 펑션도 값이 존재하겠어요? 존재하지 않겠어요? 존재하지 않겠죠? 물론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다시 한번 풀어봐도 돼. 1번이랑 똑같긴 하겠지만. 자, 결국 이 3번 영역에 대한 박스 오른쪽 바깥 요 웨이브 펑션 어떻게 된다? 값이 얼마다? 0이다. 자, 다 됐습니다. 다 구했는데 보니까 뭐 남았어요? 요게 남았죠? 이 2번 영역에 대한 웨이브 펑션에서 요 상수 a랑 b 값을 결정하면 돼요. 자, 이런 2차 미분 방정식에서 a랑 b 요 상수값 결정하려면 뭐 필요해? 조건 필요하지, 그치? 이런 조건을 보통 뭐라고 하죠? 바운더리 컨디션. 경계 조건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바운더리, 경계가 어디예요? 경계 여기 있잖아. x는 0인 점과 x는 a인 점을 경계로 상자 내부와 상자 바깥이 구분이 되잖아요. 자, 이 경계에 존재하는 조건이 어떤 게 있냐? 이 경계에 어떤 조건이 숨어 있을까요? 어쩔 수 없어. 이런 경계 조건은 우리가 이 웨이브의 물리적인 성질을 분석해서 알아낼 수밖에 없어. 그치? 이거는 물리적인 현상이니까.
어떤 전자가 상자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한다 라는 물리적인 현상이잖아. 자, 그래서 이 푸사 이 웨이브 펑션의 물리적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는 이 웨이브 펑션이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몰라. 이게 뭔지 정확하게는 몰라. 알아내려고 하는 과정이야. 하지만 일단 얘는 웨이브긴 해요. 왜? 이름이 웨이브 펑션이잖아. 그치?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여러분? 슈레딩거 이퀘이션 어디에서 유도가 된 거예요? 웨이브 이퀘이션에서 유도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최소한 웨이브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최소한 웨이브니까 어떤 미상의 잘 모르는 매질의 출렁임을 나타내는 함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출렁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간에 끊길 수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출렁임, 어떤 웨이브가 이렇게 중간에 끊길 수 있어요? 여러분, 파도가 이렇게 중간에 끊길 수 있어요? 음파가 이렇게 중간에 끊길 수 있어요? 이렇게 끊긴 건 우리가 웨이브라고 안 하죠, 그쵸? 자, 여기서 이 웨이브 펑션이 진짜 웨이브이려면 일단 최소한 연속하긴 해야 된다. 컨티뉴어스 해야 된다. 모든 점에서 연속하다. 자, 이런 조건이 하나 만족이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어떤 웨이브, 어떤 출렁임이 이렇게 각질 수 있어요, 여러분? 뾰족뾰족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각진 거 보고 웨이브라고 불러요? 어떻게 웨이브가 이렇게 각질 수가 있어, 그쵸? 여러분, 각기춤이랑 웨이브는 다른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조건. 웨이브는 어때야 된다? 부드러워야 된다. 스무스해야 된다. 자, 근데 이거는 너무 미술적인 표현이지, 그치? 자, 이 부드러워야 된다. 이거를 수학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어떻게 돼? 미분 가능하다. 자, 이 두 가지 조건이 이 웨이브의 특성을 결정하는, 그쵸?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수학적인 조건들입니다. 웨이브라면 1해야만 해. 연속해야 되고요. 미분 가능해야만 해. 그럴듯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한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솔루션도 어쨌든 웨이브긴 하니까 이름이 웨이브 펑션이야. 그치? 이 바운더리에서 x가 0일 때 또 x가 a일 때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일단 연속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이거 수학적으로 쓰면 자, 1번 영역의 웨이브 펑션과 요 내부 2번 영역의 웨이브 펑션이 값이 같아야 돼. 어디에서? 경계에서. x는 0이라는 점에서. 그 다음 또 똑같이 3번 영역의 웨이브 펑션 값이랑 또 사이 요 가운데 상자 내부 2번 영역의 웨이브 펑션 요 값이 어디에서 같아야 돼? 경계에서 같아야 돼. x는 a인 요 점에서 같아야 돼. 자, 이 컨티뉴스 조건 먼저 적용해 보고요. 그랬는데도 a랑 b 값을 다 못 구하면 다음 조건 또 적용하면 되죠? 그 다음 조건 뭐 있는데? 이 조건 부드러워야 된다. 스무스 해야 된다. 이 조건 또 적용하면 돼. 자, 그럼 일단 이거 먼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우리 앞에서 요 2번 영역에 웨이브 펑션이 a 코사인 kx 더하기 b 사인 kx라고 했고요. 자, 이게 경계에서 x가 0일 때 1번 영역의 웨이브 펑션이랑 같고 x가 a일 때 3번 영역의 웨이브 펑션이랑 같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1번 영역의 웨이브 펑션 0이고 3번 영역의 웨이브 펑션, 자, 이것도 0이죠, 그쵸? 자, 그래서 이 사이 박스 내부에 있는 이 웨이브 펑션은 x가 0일 땐 0이고 x가 a일 때도 0이다. 자, 그럼 먼저 여기 x에다 0을 대입하면 0이 나와야 된다고 하니까, 자, 실제로 0 대입해 보세요. 어떻게 돼? 사인에다가 0 대입하면 0이니까, 그치? 코사인 텀만 남죠, 그쵸? 코사인 0은 1이라서 a만 남는다. 아, 벌써 a를 구했네. 자, a는 0이다. 자, 결국 이 2번 영역의 웨이브 펑션 푸사인은 어떻게 된다? b 사인 kx가 된다. 자, 다음 두 번째. 자, 마찬가지로 이 웨이브 펑션에다가 a를 넣으면 이게 0이 나와야 돼요. 연속해야 되니까, 그치? 자, 그런데 a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 b 사인 k a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b 사인 ka가 0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야? b가 0이면 되죠,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 b가 0이면 어떻게 돼요? 사이가 웨이브 펑션이 그냥 0이잖아. a도 0이고 b도 0이면 웨이브 펑션도 그냥 0이지, 그치? 웨이브 펑션이 0이다. 이게 무슨 뜻이야? 상자 내부에 파티클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자 내부에 파티클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한다고 했어. 우리가 상자 안에 파티클 넣고 뚜껑 닫았다고 했어. 박스 안에 무조건 파티클이 있어야 돼. 근데 왜 없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야? 모순이지, 그치? 이건 그냥 물리적인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학적인 답일 뿐이다. 트리비얼 솔루션이다. 필요 없는, 중요하지 않는 그런 솔루션이다. 자, 얘는 이제 무시하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 또 다른 방법. 이 식이 0이 되기 위해서 k 곱하기 a가 파이의 정수배면 되죠, 그쵸? n이 1, 2, 3, 4 이런 정수다. 그치? 사인 함수니까. 아까 k가 뭐라고 했냐면 2me 요거의 루트 나누기 h바. 자, 여기다가 a를 곱한 게 파이의 정수배다. 그랬더니 이거 정리하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뭐 요거 이렇게 곱해주고 양변 제곱하고 2m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2m a 제곱 분의 h바 제곱 파이 제곱 n 제곱이다. 자, 여기서 h바가 2파이 분의 h라고 했거든요. 자, 여기 파이 제곱 있죠? 그래서 요거 제곱한 게 2파이 제곱 h 제곱이라 가지고 이렇게 지워집니다. 분모에는 8이 생기고 8ma 제곱 분의 h 제곱 n 제곱 이렇게 돼요. 자, 얘는 1, 2, 3 이런 정수고. 구해놓고 봤더니 어때요? 이 에너지가 뭐에 대한 함수야? n에 대한 함수죠, 그쵸? 자, 그래서 에너지는 정수 n에 대한 함수라고 하기 좀 그래. 함수는 우리가 보통 이제 실수 영역에서 정의를 하니까 수열이다. 이렇게 아래 첨자로 조그맣게 n이라고 써줍니다. n에 따라서 n이 뭔지 몰라 아직. 어쨌든 간에 이런 정수 n에 따라서 이 파티클의 에너지가 달라진다. 자,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 b값을 구하려고 한 건데 앞에 상수 뭐 어쩌다 보니까 b는 못 구하고 대신 파티클의 에너지를 구했네요. 뭐 어쨌든 구했으니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 에너지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에너지는 디스크리트하다. 뭐 또는 퀀타이즈되어 있다.
쉽게 얘기하면 뭐야? 불연속적이다. 자, 이 에너지식에서 이 정수 있죠? 이 n. 이 정수를 우리가 퀀텀 넘버라고 하는데, 퀀텀 아주 작은 대상, 이 양자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숫자다 해가지고 퀀텀 넘버라고 하는 거야. 자, 우리가 해석한 이 모델, 길이가 a인 이 박스 안에 있는 입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에너지 레벨은 어떻게 돼요? 최저 에너지. lowest 에너지 레벨. n이 얼마일 때 가장 낮은 에너지야? 1일 때 가장 낮은 에너지죠, 그쵸? n이 1, 2, 3 이런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n 제곱이 분자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쵸? 1 대입하면 된다. 자, 이거를 다른 말로는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라고 한다. 바닥 상태 에너지라고 한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낮은 에너지 레벨은 어떻게 돼요? n이 얼마일 때야? 2일 때겠지, 그치? 이렇게 대입하면 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4h제곱 나누기 8ma 제곱이 되니까 2ma 제곱분의 h제곱. 뭐 이렇게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세 번째로 낮은 에너지 레벨, 네 번째로 낮은 에너지 레벨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파티클이 2.5h 제곱 나누기 8ma 제곱이라는 에너지를 가질 수 있어요? 어때? 안 되죠? 내가 n을 어떤 값에 대입해도 이런 2.5라는 요 개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n은 정수니까 1, 2, 3 같은. 허락되지 않는다. 뭐 또는 이런 에너지는 금지되어 있다. forbidde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좀 웃기지 않아? 누가 허락하지 않는 거야? 누가 금지하는 거야? 우리가 사는 우주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금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자,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에너지 레벨 사이 간격을 우리가 에너지 갭이라고 하고요. 뭐 n이 1일 때 에너지 레벨과 n이 2일 때 에너지 레벨 사이의 간격, 뭐 또는 n이 2일 때 에너지 레벨과 n이 3일 때 에너지 레벨 사이의 간격, 아니면 뭐 n이 1일 때 에너지 레벨과 n이 3일 때 에너지 레벨 사이의 간격,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서로 다른 에너지 레벨 사이 간격, 자, 이거를 에너지 갭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델타 E라고 해요. 이 델타가 항상 물리에서는 어떤 뜻이었어? 차이, 뭐 간격 이런 뜻이었잖아, 그치? 자, 예를 들어서 n이 1일 때 에너지 레벨 E1과 n이 2일 때 에너지 레벨 E2 사이의 간격에 대해서, 에너지 갭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좀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야. 델타 E가 E2 빼기 E1이다. 자, 그러면 이 에너지 갭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아. 위에서 다 구해놨잖아. n이 2일 때 에너지 레벨 E2가 8ma 제곱 분의 4h 제곱이라고 했고요. 이 원이 8ma 제곱 분의 1제곱 h 제곱이니까 그냥 h 제곱이다. 제곱 두 개 빼면 분모 똑같으니까 8ma 제곱 분의 3h 제곱이다. 그래서 이 파티클 이너 박스의 경우에 첫 번째 에너지 레벨과 두 번째 에너지 레벨 사이 간격, 그 차이가 어떻게 된다? 8ma 제곱분의 3h 제곱이다. 자, 여기서 보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분모에 A가 들어가 있잖아. 그치? 박스의 크기가
작아지면 에너지 갭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커진다는 거야. 그치? 자,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죠? 퀀텀 컨파인먼트. 박스의 크기가 작아지면 이 파티클의 첫 번째 에너지 레벨, 두 번째 에너지 레벨 사이의 간격이 증가하게 된다. 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야? 이런 퀀텀 컨파인먼트라는 현상이 왜 발생하는 거야? 우리가 사는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우리 우주의 특징이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 파티클의 에너지도 어때요? A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렇죠? 박스의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파티클의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점점 커지게 된다. 왜 그럴까? 여러분, 넓은 방에 있을 때랑 좁은 방에 있을 때랑 뭐가 더 편해요? 당연히 넓은 방에 있을 때가 더 편하지, 그치? 전자도 똑같은 거야. 이 양자도 똑같은 거야. 내가 좁은 데다 가둬놓으면 나가고 싶어서 막 날뛰는 거야. 깝깝하거든. 그래서 에너지가 커지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끼워 맞춰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가장 첫 번째 신기한 현상이 뭐다? 바로 이 퀀타이즈되어 있는 불연속적인 에너지다. 자, 그래서 여기 아래 노트에 보시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에너지가 이렇게 퀀타이즈되어 있었다는 거, 이렇게 불연속적이었다는 거 예전에는 몰랐을까?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 전에는 이거 몰랐을까? 제가 첫 시간에 해준 역사 이야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니죠?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플랑크가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흑체 복사 문제 해결하면서 이 에너지가 이렇게 퀀타이즈 돼 있다 라는 거 처음 주장했고요. 그 다음 보어가 수소 원자 붕괴 해결할 때도 이런 비슷한 개념이 등장을 했어요. 정수배다. 뭐가? 이 수소 원자 궤도 원주 길이가 전자를 파동으로 생각했을 때 그 파장의 정수배다. 이런 식으로. 이 정수배라는 개념이 예전에도 존재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에너지가 퀀타이즈 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게 뭐 대단한 일이냐?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다고 하는데 이 뭐가 대단한 거예요? 이 플랑크나 보어랑 슈레딩거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 바로 과정이에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과정. 플랑크나 보어는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 흑체 복사 문제나 수소 원자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에너지가 퀀타이즈 되어 있다는 이런 주장을 어떻게 보면 끼워 맞춘 거야. 야, 내가 진짜 에너지가 불연속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흑체 복사 문제나 수소 원자 붕괴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이거를 라틴어로 에드혹이라고 하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근거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끼워 맞춘 거예요. 완전한 과학의 과정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어. 약간 운의 영역인 것 같기도 하고, 그치? 그래서 이 플랑크 본인이 이 본인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이 흑체 복사 문제 해결한 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코멘트를 할 정도였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purely formal assumption이다. 그냥 순수하게 한번 찍어봤는데 되더라. 나는 사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게 생각해보지는 않았다. 심지어 노벨상 받은 사람인데 이런 말을 했어. 그치? 근데 여러분, 슈레딩거는 어때요? 이게 그냥 찍어서 나온 결과야? 아니야.
이 논리적인 전개를 통해서 얻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웨이브 파티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해석하기 위해서 웨이브 이퀘이션에 질량을 끼워 넣어가지고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만들었고, 그쵸? 이거를 풀었더니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인티저, 정수에 대한 함수가 되더라. 뭐 수열이 되더라. 다시 말하면 퀀타이즈 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오더라. 그쵸? 여기 어디에 우리가 찍은 게 있어요. 아니면 뭐 막 주장한 게 있어요. 슈레딩거 이퀘이션 풀면서 야, 에너지는 퀀타이즈 돼야 돼. 무조건 불연속이어야 돼. 우리가 이러면서 풀었어요? 아니잖아. 그냥 풀었더니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불연속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 이게 여러분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위대한 이유고요. 그래서 슈레딩거가 노벨상 받은 거고요. 거의 100년이 다 돼가는 지금 여러분이 여전히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배우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슈레딩거가 1926년에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대한 논문 4편을 썼는데 다 아주 유명한 논문들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논문에 이런 문장이 있어. Introduction, Integer. 자, 인티저, 정수의 도입은 arise니까 일어나다. 그치? 어떻게 일어난 거다? In the same natural way.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다. 이런 인티저의 도입은, 이런 정수의 도입은 어떤 결과다? 자연스러운 결과다. 뭐의 자연스러운 결과야?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라는 거예요. 이게 슈레딩거 본인이 생각하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의의입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결론은 뭐다? 에너지는 퀀타이즈 되어 있다. 불연속하다. 자, 그럼 우리 아직 뭐 남았어요? 웨이브 펑션 완성을 못했잖아. 그치? 그 상수 B를 아직 못 구했어요. 자, 다음 시간에 웨이브 펑션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질문 있어요? 자, 따로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시고, 숙제 오늘까지죠? 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 목요일이죠? 네, 목요일 날 다시 만나요.